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불긋불긋 아름다운 단풍. 요즘 이 단풍을 구경하는 분들 참 많죠. 이 단풍 구경과 함께 또 하나의 재미는 약초를 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약초와 독초, 잘못 구별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약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약초 사랑꾼 서장석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약초 사랑꾼이라는 별명. 네. 직접 지으신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한번 유사한 그런 호칭을 얻은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약초 사랑꾼이라는 이야기를 호칭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진짜로 약초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럼 원래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분이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직장인이고요. 네. 그 약초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많이 알고 실제로 산행도 했었고 또 한 4년 전부터는 네. 또 다른 분들 요청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네.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하다 약초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특별히 학위가 있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실 그 약초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집안에 친형님하고 이제 매형이 사실 약초 선행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주말에 원가족을 만나려면 강원도로 할 수 없이 쫓아가서 같이 약초도 캐고 네. 또 온갖 심부름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운전도 또 네. 갔다 운전조공이라고 그러죠. 운전조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초에 이제 자연스레 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막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닌데 네. 형과 매형의 그 손 윗사람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약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다 보니 재미를 이제 느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산에 가면 다 약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에? 아쉽게도 일단 이제 약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잠깐 내려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약초가 한 400가지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약 300가지 정도가 자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학계에. 예. 그러면은 그 중에 약초꾼들이 보통 본인들이 즐겨 채취하는 품목이 대략적으로 한 50개에서 100개 그 정도입니다. 사실 네. 3, 400개를 다 아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지대, 고지대에 따라서 자생하는 약초가 다르고요. 예.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 고급 그 약초가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또 차이가 나고요. 네. 네. 조금씩 있으나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는 거는 모든 산에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먹는 약초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여쭤볼까요?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진 약초들은 이제 가격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찾으니까 예. 시장성이 있고 또 약초꾼들도 그런 약초들 찾게 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일단은 뿌리 약초로 따지면 산삼, 도라지, 그다음에 백화수호, 예. 그다음에 버섯류가 좀 있습니다. 상황버섯, 그다음에 우리가 송이, 능이, 표고 이런 것도 가을철에 또 집중적으로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실제로 또 뇌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진 노루공둥이 버섯 이런 것들을 좀 약초꾼들이 고급 약초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초를 캐기 위해서는 어떤 산을 찾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것도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행을 해보니까 강원도가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산세나 산 지형이 약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산. 네, 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산 지형 자체가 강원도의 웬만한 데는 해발 800에서 700 이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300m만 올라가도 해발 1000m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높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백산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대산 줄기도 그렇고 설악산 줄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고지대에서 이제 그 대중적이고 고급스러운 약초들이 많이 좀 자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기후상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 강원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초봄까지 이렇게 얼음이나 이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에 남아 있죠. 예, 그런 매우 그 추운 그런 기후 때문에 약초들이 마디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단위 면적당 약성이 좀 많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 산행과는 다르게 네. 기본적으로 등산 장비. 등산 장비. 왜냐하면 그 공통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안전 장구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반이나 비옷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전 장구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비상약. 비상약. 예.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산에 가면 멧돼지나 뭐 뱀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실제로 가장 무서운 건 말벌입니다. 말벌. 사실 멧돼지는 먹을 게 있는 쪽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예. 북한산에 서식해도 제가 그 심산유곡 들어가서 멧돼지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삽니다. 그런데 그리고 뱀 역시도 민가 근처나 이런 데서 좀 살고요. 그다음에 그 지형이나 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서식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말벌이 가장 좀 그 약초꾼들한테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약국에서 파는 해충 기피제 이런 네.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렸을 때 대비해서 해독제. 아, 해독제까지.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나는 평상시에 알러지가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말벌에 쏘이면 기도가 부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급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현지 들어가서도 산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 공통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고수가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예. 혼자 가지 마시고 일단 고수와 함께 가시고 예. 시키는 대로. 약초 산행 혼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단독 산행은 안 되고요. 예. 최소한도 한 차, 그러니까 승용차로 따져서 3명에서 4명 정도 산행을 하시는 게 그나마 유사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뭐 다치거나 네, 또 뭐가 그렇습니다. 뭐 말벌에 쏘이거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뱀에 물리거나 이럴 때나 그렇기 때문에 고수님들도 혼자 다니시는 경우는 많지 않나요? 혼자 거의 안 다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바로 자기 집 뒤, 네. 뭐 이 정도 익히 아는 그 산행 지역에 시간도 한두 시간 짧으면 혼자 갈 수 있겠지만은 예. 좀 먼 거리를 나가는 경우에는 혼자 가는 거는 위험천만이죠. 아, 우리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지 하시는 분들은 꼭 혼자서는 안 되고 네. 3~4명 이상이서 이렇게 같이 그것도 팀의 리더, 경험이 많은 약초꾼 내지는 신만이가 동행을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최소한 몇 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좀 궁금한 게 혹시 산에 가시면 주로 캐는 약초가 따로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상황버섯을 가장 많이 채취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뭐 가을철에는 뭐 버섯 요도 좀 채취를 좀 했고요. 예. 나머지 뭐 이제 기타 뭐 조금씩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상황버섯을 채취했던 이유는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직장인들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 또 연세 되신 분들이 있으신데 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면역계통 질환입니다. 뭐 암도 그렇고요, 아토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황버섯을 드시면은 이제 기운이 많이 보충이 되고, 근데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뭐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런 효능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이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더 그랬던 이유는 상황버섯이 체질에 의해서 이렇게 먹고 못 먹고 이런 게 조금 그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독성도 좋고요. 상황버섯은 주로 어디서 많이 캘 수 있나요? 해발 800m 이상을 800m 이상. 네.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쪽. 그리고 이제 그 국립공원 인근에 이제 그 야산들이 해발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일대에도 뭐 황철 상황이나 일부 상황은 납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뽕 상황만 상황버섯은 아니고요. 약초꾼들이 채취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예. 물론 뽕 상황을 가장 그 값어치 있게 쳐주지만은 실제로 항종양률 이런 거를 그 검사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 분비 상황이나 송 상황 이런 쪽도
상당히 그 항종양률이 좀 높게 나오고요. 뭐 나머지 상한버섯들도 유사한 데이터를 보인다고 이제 일부 외국 자료에서는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제가 좀 이야기 나눈 중에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으셔야 되는 게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약초나든지 나물 같은 거 채취하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금지된 구역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자제하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 구경만 하고 다음에 저쪽 가서 배우는 거죠, 그죠? 절대로 채취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약초마다 좀 캐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뭐 옆을 파야 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캐는 방법이 다른가요? 몇 가지 이제 그 대중적 약초에 대해서 뭐 좀 채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야생삼 경우에는 그 잔뿌리나 그 뿌리 계통이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홈이나 곡괭이를 막 파내면 다 끊어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걸 쓰다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잘 살살 파내고 네. 그 다음에 채취한다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보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당부드립니다. 내가 이거를 캐냈으면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메꿔서. 네. 그리고 상한버섯 경우에는 이제 나무에 이제 붙어서 기생을 하는 나무의 그 숙주가 되는 나무에 그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균체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버섯을 잘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 채취하기 위해서는 끓이나 청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은 비교적 무난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당부해 말씀드리는 게 파내거나 어떤 것들을 지형들을 움직였으면 반드시 원상복구 해놓고 그래도 그 자연이 건강하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캤으면 혹은 막 우리가 밖에 약초를 샀으면 먹는 방법, 다려 먹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약탕기를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탕기를 잘 구조를 보시면은 밖에는 쇠로 돼 있어도 안에는 도자기나 내화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약초가 약초의 그 좋은 약성들이 쇠하고 결합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 그릇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달인 다음에도 그물을 쇠 그릇에 넣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도자기나 그 유리 그릇을 사용할 것을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약탕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유리 뭐 이런 주전자라든지 냄비에 사용을 해도 자기 냄비 이런 데다는 끓여도 되는 거죠? 그 약한 불로 이제 중불로 이제 오래 끓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탕기를 쓰시는 게 나으시겠죠. 이왕이면 좋은 거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약탕기를 써서 오랫동안 복용하신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장석 선생님께서 약초와 함께하는 생활을 VCR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약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은 약초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수십 년 동안 자생한 상황버섯이고요. 1년에 강원도에서는 1년에 한 2mm 정도 큽니다. 벌써 이제 이거 두께로 봐서는 이제 몇십 년이 이제 큰 거겠죠. 요것도 역시 이제 그 완전히 완벽하게 건조하고 난 다음에 250g 정도 개나무에서 채취한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상황버섯이 네. 나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요? 네, 그 숙주가 되는 나무에 따라서 숙주에 이제 붙어서 이제 그 상황균주가 붙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나 그 맛이 좀 다릅니다. 총 여기에 약초가 몇 종류 있어요? 지금 대략 뭐 여기까지 합치면 한 열 몇 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박스하고 하면은 한 15종 내외 정도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 가장 제가 아끼는 그런 약초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야생삼인데요. 보시다시피 내두가 비교적 촘촘하게 20개가 훨씬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은 대충 한 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봉 안 하신 거예요? 예, 아직 냄새는 맡아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만나면 나중에 귀한 자리에서 개봉하려고 담가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발효액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으름 효소로 이제 만든 발효액인데요. 예. 이게 뭐라고요? 으름이요? 예, 으름. 예. 코리안 으름은 뭐예요? 익게 되면은 그 바나나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약초가 있습니다. 으름이 바나나처럼 벌어지는 약초가 네. 예. 으름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흔한 얘기로 여자는 쑥 남자는 으름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으름이? 네, 그렇습니다. 예. 남자한테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성인물이라서. 예. 하여튼 남자한테 좋은 거. 네, 그렇습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남자한테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깊지 않은 지식이지만은 이렇게 지식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 저보다 더 어렵거나 또 소외되거나 약초가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식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분들이 꼭 필요한 거라면은 약초도 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와, 집에 정말 의리의리한 약초들이 막 수두룩한데 저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려도 먹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술은 같이 안 먹고요. 예. 네, 약초는 좀 꾸준히 장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건강이 엄청 좋아지셨겠어요. 예, 약초를 채취한다는 게 바로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약초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산을 벌써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독특하게도 병꽃 상황이 사실 사람 손가락 정도? 이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강원도 아주 고지대 밑에서 봤을 때는 정상에 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심산유곡이었었는데 고지대에 보니까 분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분지에 병꽃나무가 불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임미답의 그런 곳이었었죠.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보니까 병꽃 상황이 이렇게 사람 주먹만, 애기 주먹만한 정도. 원래 이만한 것들이. 종 모양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크니까 종처럼 이렇게 그 모양이 나오던데 그거를 수십 개 정도 채취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채취한 상황버섯 중에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캐서 다 나눠주시고. 네, 사실은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뱀을 만났는데 잘 대처하셔가지고 위기를 모면하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사실 부득불 이제 뱀을 제압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 따라오는 일행들이 있으면은 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치워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또 나만 도망가면 뒷사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뱀하고 산에서 뛰어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뱀하고요? 예. 뱀하고 뛰면은 이렇게 갈지자로 떠나 별로 얘기도 전 들은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뛰셨어요? 그러니까 뱀을 제가 쫓아간 거죠. 뱀이 사람을 보고서 쫓아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건들면 와서 물긴 하지만 예. 뱀을
본능적으로 뱀도 사람을 보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냥 물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건들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무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 뱀을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뛰었는데 사실 순간적으로 스피드는 뱀이 사람보다 직선줄에서는 빠릅니다. 예. 순발력은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산의 그 지형 특성상 다 산 자체가 평탄지가 별로 없고 다 곡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형이 바뀌면 뱀은 일단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커브를 틀어야 되면은 역시 속도가 줍니다. 근데 사람은 두 발로 뛰기 때문에 뭐 웬만한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순간 스피드는 뱀한테 뒤지지만 뱀하고 사람하고 뛰어보니까 사람이 훨씬 빠르다는 거를 그래서 몇 번은 뭐 제압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뱀이 독사였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9월에 가을 독사했으니까 맹독성을 지닌 독사했었죠. 그럼 건들고 도망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을 해놓고 가야 되겠죠. 좀 여기서 중요한 게 가끔 저도 뉴스에서 보지만 약초 혹은 나물 그리고 독초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약초와 독초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포인트를 좀 짚어줄 수 있나요? 사실은 약초와 독초 그 구분법 자체에 이제 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독초는 기본적으로 화려합니다. 그리고 맛있어 보입니다. 딱 봤을 때 좀 색깔이 화려하고 야 이거 맛있겠다 싶으면은 피라는 게 일단 예, 맞는 거군요. 식감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독초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당히 색깔도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섯류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컨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쌀이버섯을 우리가 가을철에 많이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쌀이버섯 먹을 수 있는 그 버섯임에도 불구하고 쌀이버섯에는 독성이 강한 거하고 독성이 약한 게 있습니다. 아, 게 중에도요? 네. 예. 화려하고 원색 계열 있죠.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 약초꾼들이 법제를 해서 법제라는 건 독성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독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모르는 약초는 손대지 않는다. 즉 모르는 식물을 건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채취하는 게 이제 지금도 아마 이 시기인 이제 끝물입니다만은 능이, 송이, 표고버섯 채취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이상하게 생긴 버섯 종류들이 있습니다. 수십 종이 있습니다. 야산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주 비자림에 이제 많이들 놀러 가시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저도 사실 비자림에 그렇게 많은 그 천남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남성이 뭐냐면 빨갛게 생긴 열매가 가을에 떨어집니다. 땅에. 정말 먹은육스럽게 생겼어요. 저기 뭐 하여튼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열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약의 원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는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이런 약초가 있다던데 하고 괜히 가서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해야겠네요. 혹은 뭐 사진을 누가 보여줬는데 이런 거 괜찮을 거 해서 사진 비교하고 이런 거 안 되고 내가 아는 거. 맞습니다. 고수님이 알려주는 거. 네. 그 사진에 그 맹점이 있는데요. 사진은 사실 사람들이 색깔과 형태로 기억을 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로 크기 이런 거는 사진상으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딱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진만 봤다고 자신해서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시는 것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냥 산행이라는 게 이 약초를 캔다는 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수님한테 배우고 몇 년 배운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본인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따로 선생님도 또 약초 공부도 좀 하시나요? 뭐 틈틈이 문헌을 좀 읽고요. 그러니까 문헌들이라는 게 이제 아주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정형화된 게 없어서 관련 서적들이 이제 시중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좀 많이 읽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짬날 때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 좋은 글들 많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티클들을 이제 종종 이제 보면서 그 리마인드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약초 사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실제 사이즈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색깔은 빛을 받았을 때 어떻고 평상시에 어떤지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놓고 가는 건 조금 그나마 낫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너무 눈을 맹신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진관을. 야생의 국화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구절초들은 어렸을 때는 연분홍색을 띠다가
좀 성장하면 하얀색을 띱니다. 근데 구절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국화처럼 실제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벌개미 치료만 작습니다, 생각보다. 뭐 쑥부쟁이는 잎이 좀 잘 자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야생에서 보면은 사실 엄밀히 쳐다보면은 크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색깔도 다르고요. 잘 알고 배워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혹시 캐고 싶은 약초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 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산삼을 보통 한 30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대별하면은 천지인, 천종, 지종, 인종 세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인종이라는 건 인삼 후손들. 그다음에 지종은 천종과 인종의 중간 정도 되는 게 지종입니다. 그래서 종급이라고 해서 지종과 천종을 종급 3으로 분류를 해주는 고급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종까지는 저도 감정도 해보고 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천종은 아직도 그 가끔 지인들이 사진을 보내서 판정을 해달라고 감별을 해달라고 연락은 옵니다만은 천종이라면 아예 그냥 그 손이 타지 않은 자연에서만 있었던. 네 맞습니다. 그걸 저도 한번 구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종 이제 약초에 대한 꿈은 천종을 캐는 게 있으시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또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그 약초 사냥이나 강연을 하면서 쌓아온 그 지식과 경험을 지금 이제 블로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변에 지식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약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